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0살이) 넘어서도 체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베르 마르샹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지난 2012년 100세의 나이에 사이클을 1시간 동안 타면서 24.25km를 달렸습니다. 이후 2년 뒤에 102세가 되어서는 자신의 기록을 26.9km로 경신했고요.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근섬유는 자극에 따라 늘고 줄 수 있는 적응형 조직이기 때문에 고령에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고요. 심폐지구력도 훈련에 따라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복합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 영양 인자를 증가시켜서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정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흘러가고 있고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1400만 개미와 함께 이것 5천 시대를 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 공약 중 하나죠. 우리나라 대표 주가지수인데요. 이걸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증시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우량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죠. 기술주 중심으로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벤처기업,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시각 현재 이게 2793으로 0.8%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52로 0.3%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죠. 주가 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일반 주주 보호 강화, 지배구조 개선,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주가 부양의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알파벳으로 조합을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코리아 컴포짓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다가 이 중국과의 협상 좀 쉽지 않은데 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도 별로 좋지 않게 나왔어요.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상승 동력이 약해졌고요. 다우는 0.2% 하락했고 S&P 500은 거의 강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이 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증시는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오늘 퀴즈 정답 요거 한 0.7% 넘게 오르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코스닥은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죠. 요거 어제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 그야말로 급등을 했죠. 네,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바로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2차 추경 이거 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을 내세웠으니까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 지배 구조가 개선되면 아무래도 증시가 재평가받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전망이 증시를 약간 지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출 좀 부진되고 관세 협상 걱정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추산한 성장률 전망치도 0.8이에요.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시장이 급등했지만 장기로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약간 증시를 밀어올린 거는 외국인입니다. 네. 현물만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요건 이제 올 들어 처음이고요. 특히 증시 저평가 해소에 따른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 보험, 은행주 그리고 SK, HD 현대 등 지주사가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뭐 조선, 방산 다 좋았고 거기에다가 고배당 금융주들도 많이 올랐고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취임 당일 어제 코스피가 2% 이상 올랐던 게 최고의 상승률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약간 유의미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ETF 상장지수 펀드죠. 새 정부 증시 부양책이 반영되면서 23년 만에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를 보면요, 기업 일반 기업들 주식도 있지만 거의 ETF가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펀드 시장은 다 ETF로 재편이 되고 있고요. 우리 ETF 시장도 이제 2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취임 당일날 얼마나 주가가 올랐냐를 보자면요, 대통령 직선 제한 이후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1.3% 올랐습니다. 요걸 빼고 8번의 대통령 취임일에 우리 증시가 하락 마감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일에는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한 0.6% 하락했는데 어제는 2.7% 가까이 급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우리 증시가 거의 우리 증시 대표 기업도 그렇지만 내수가 아니라 수출 기업 위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내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미국 연준 움직임 등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지 이건 국내 변수도 있지만 대외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분석입니다. 9725님이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 3글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지수가 경기 선행지수 중에 하나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또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좋아질 때 또 사람들은 평가이익도 늘어나고 소비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경제가 또 중요하다라는 것도 가장 큰 변수이고요. 근데 반대로 채권 시장은 어제 아주 크게 약세였습니다. 네, 이 국고채 30년물 금리가요 0.13%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채권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잖아요. 네. 금리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채권 가격이 급락했을까? 이건 바로 새로운 정부가 신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펴겠다. 우리 2차 추경 바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권을 더 찍어내겠다라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금리는 급등하는 겁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74% 올랐고요. 10년물은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요. 3년 국채 선물 2만 2천 계약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향후 장기물 약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추경을 양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쳐도 이게 추경을 많이 하면 선순환이 있거든요. 네. 성장률이 올라가죠. 성장률이 올라가면 세금을 많이 걷겠죠. 그러면 추경에서 쓴 걸 세금으로 그만큼 걷으니까 빚을 안 내도 되는데 사실 추경을 해서 성장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정부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채권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인선 발표 브리핑 뒤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거다라면서 나 추경할 거야 라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글로벌 주요국 대비 높지 않지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추경 정부가 재정을 쓴다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재정 건전성 우려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이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렇게 정부 돈을 써가지고 이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하면서 시장 떠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한 50% 조금 안 되는 40% 후반 정도 있는데 선진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건전한 수준인데 네. 문제는 30%대에서 거의 50%까지 속도죠, 빠르게 속도. 올라왔다라는 거. 문제는 속도고요. 경제 그래도 챙겨봐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이 비상경제점검 PF를 만들라라는 거였어요. 네, 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국정과제가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사실 그 민주당 쪽이 약간 그 다른 보수당과 비교하자면 기회, 공정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번에는 경제나 성장을 각각 10번 이상씩 언급을 하면서 최우선 과제는 일단 성장이다라는 걸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국가재정 활용해서 급한 불부터 끄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편성해서 일단 경기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산다는 얘기는 빚을 내서라도 추경 편성해서 경기 부양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강조했고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이게 좌우죠. 필요하면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겁니다. 통제하고 관리한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실용주의로 간다. 네, 뜻이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 그 취임에 따른 주변 국가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어젯밤에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뭐 시차 때문인지 일단 어제는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오늘 오전에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근데 양국 정상 간의 첫 통화하는 거요. 그냥 상견례 성격입니다. 그렇죠. 서로 이제 덕담 주고받고 취임 축하하는 건데, 근데 요거 말고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돼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게 조금 야릇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네. 우리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된 메시지인데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 라면서 우리 대통령 얘기에 중국 얘기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면 동맹국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 한국이 중국과 친하며 지내면 어떡하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금 대립각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균형 외교에 나설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맹국인 우리나라 한국이 중국과 등거리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를 사전에 좀 차단하자라는 의도가 반영된 거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게 백악관에서 나온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 외교를 담당하는 건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거든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선 축하한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그 외교적인 언어로 쓰인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 네. 백악관의 경우에는 갑자기 여기다 중국을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백악관 메시지에는 그 마가 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안에 계속해서 중국이 눈에 띄는 거죠. 네네. 한국을 얘기해도 중국이 눈에 띄고. 네.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간질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력 경고했습니다. 미국 측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고 중한 관계를 이간질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관련돼서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미중 간 균형 회고를 원하고 있고요.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견제 정책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역시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정책을 재편하는 비전을 가진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인데 요거 중국 관련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했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양측의 갈등을 서로 지렛대 삼아서 그럼 너희는 우리한테 뭐 줄 수 있는데 그렇죠. 최대한 뭔가를 또 받아낼 수 이용해야죠. 있는 네네. 실리를 또 많이 좀 얻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체코 원전 우리 수출하는 거 그 체코에서 뭐 가처분 신청 때문에 이거 계약 미뤄졌다가 근데 드디어 계약이 성사됐어요. 참 힘겹게 됐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이 수력원자력 이제 한수원이죠. 네.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입니다. 드디어 서명했습니다. 25조 원 규모예요. 이게 2009년 UAE 바카라 원전 이후 16년 만에 원전 해외 수주에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체코 총리가요. 이날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 이거 취소한 뒤 신규 원전 계약 공식 체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달 6일에 브루노 지방법원이 이거 계약한 거 이거 하지 마라. 일단 홀드해라. 라면서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또 올라갔죠. 상급심에 네. 체코 행정법원이 오전에 이거 가처분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다시 뒤집어서. 네, 근데 재밌는 게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계약 체결한 겁니다. 체코 정부가 미리 준비 다 하고 있었다는 맞아요. 거죠. 예. 이러니까 혹시라도 또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빨리 이제 계약서 서명하자라고 하면서 준비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원전 산업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유럽 시장 진출 확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 신뢰도 향상이 아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서 향후 이제 원전 중심으로 많이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의 뭔가 활약상이 기대가 됩니다. 체코뿐만 아니라 또 유럽 다른 나라까지도 맞습니다. 미국도 뭐 오늘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고 있네요. 연봉을 낮춰서 이직하는 5060 중장년 세대가 많아요. 그 통계청이 23년 일자리 이동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23년 기준으로 등록 취업자가 몇 명이냐? 2,614만 명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8만 8천 명 늘었고요. 이걸 이제 취업자 구성비를 보자면 새롭게 취업한 사람 11%고요. 네. 동일 기업체 유지자 70%, 그러니까 대부분 그대로 있었다는 거고요. 기업체 간 이동자가 15%입니다. 자, 유지자가 1년 전보다 3% 늘었어요. 근데 신규 취업자 7%, 이직은 4%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지는 늘었는데 신규 취업자와 이직은 줄었다는 얘기는 신규든 이직이든 취업 시장이 경직화됐다라고 볼 수 얼어붙고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연령별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에서는 20%로 가장 높았고요. 유지율은 40대가 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게 20대는 새로 취업을 하는 거고 40대는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직자 60%가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갔습니다. 높여간 거예요. 네. 근데 40%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자리 옮길 때면은 연봉 높여서 가야 되잖아요. 뭐 젊은 층이라면 당연히 그걸 바라죠. 근데 줄여서 갔다는 얘기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보다는 더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한 연령대가 바로 50에서 59세, 40%, 60세 이상 40%. 이게 이렇게 임금을 낮춰서라도 뭔가 더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옮긴 겁니다. 50대, 60대는 열의 4명이 임금 낮춰서라도 더 오래 일하겠다.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네, 가겠다. 맞습니다. 하기사 그 나이대에선 좀 이해가 가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가 왜 고령층의 OECD 기준으로 보자면 빈곤율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연금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일해야 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임금을 낮춰서라도 일단 일해야 된다라는 게 반영이 된 통계라고 볼 수 있죠. 이정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서 연봉은 저절로 낮춰줘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연봉도 더 늘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또 상황에서 또 제한이 있으니까요. 오늘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3623님이 정답 맞춰주시면서 고수키 씨가 생각나네요 라고. 힌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지수죠.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공약으로 주식시장의 수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 또 주주권도 보호하겠다, 지배구조도 개편하겠다 등등을 내세우면서 이 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코스닥과는 다른 시장입니다. 코스닥에는 이제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고 벤처 기업들, 성장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시장은 그래도 우량한 기업들, 상대적으로도 전통적인 산업 기업들이 더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김은주님, 꿈 같은 지수지만 꼭 5,000포인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1973님은 여행 가려고 플러스 된 주식은 파는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항상 그 왜 사람들은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지 모르겠다. 마이너스 된 주식은 항상 갖고 있고 플러스 된 주식을 자꾸 판다. 좋은 선택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광희님, 국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유유 8만 전자에 묶여있는 1인입니다. 라고.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는 5만 8천 원대입니다. 5만 8천 대, 8만 5천 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4423님, 이것이 무엇의 약자인지 덕분에 알게 되었네요. 라고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코리아 컴포짓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 C가 들어가지는 않고 O가 들어가죠. 그 자리에.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OTT부터 생필품, 자동차까지 이제 구독 경제가 정말 생활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단돈 10,000원이어도 이거 매달 나가다 보면 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해지를 했다가 결국은 또 다시 구독을 하게 돼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강제 구독의 시대예요. 예, 맞습니다. 강제예요, 이제. 예, 그렇죠. 강제라고 있죠. 이거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은 구독을 끊지 못하는가? 이거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한번 구독하면 어느 정도 소비자가 이 기간을 유지하던가요? 이거 관련돼서 조사가 좀 있는데요. 2010에 발표한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요. 전체 구독자 중 약 55%만 장기 약정을 고려한대요. 55%만요. 예, 쉽게 말하면 45%는 6개월 이내에 이제 해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워낙 구독 서비스 종류가 많잖아요. 그럼 어떤 구독은 오래 쓰고 어떤 걸 빨리 해지할까 이것도 있었는데요. 네. 가장 오래 구독하는 건 휴지, 비타민, 세제처럼 정기적으로 배달받는 꼭 내가 생필품으로 그쵸. 필요한 것들. 그런 거는 구독자 65%가 장기 약정을 고려했습니다. 그렇죠. 휴지 없이 살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낮은 건 음악 스트리밍, OTT처럼 무제한 이용 모델이 51%였고요. 그러니까 즉 구독자는 자기 입장에서 반복 소비를 꼭 해서 필요한 상품일수록 장기 구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월 5,000원, 월 9,900원, 그 정도면 괜찮지라고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거 다 합쳐 보면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생각 외로 굉장히 큰 돈인데요. 그 서울시가 전국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이용 현황을 조사해서 지난 4월에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무려 96%가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상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온라인 영상 서비스는 OTT였고요. 그게 이용률이 90%였고요. 그다음 이제 쇼핑 멤버십이 84%, 음악 스트리밍도 73%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월 평균 지출액이었는데요. 1인당 평균 4만 원을 구독 서비스에 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요. 맞습니다. 한 달에 평균 4만 원씩을 쓰고 있다. 예, 그리고 이게 연령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30대가 4만 5천 원, 네. 20대가 4만 4천 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구독 시대를 이끄는 사람들 2030 세대인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구독이라는 게 신문 구독, 우유 구독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요즘 거의 다 구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통신 요금도 일정 금액을 내고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고요. 전에 집에서 렌탈하는 것도 공기청정기, 네. 이런 정수기. 비대, 정수기 이런 것도 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가전도 대형 TV라든지 냉장고, 심지어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폰까지 전부 다 이제 가전 구독 시대가 왔거든요. 텔레비전까지요? 예, 텔레비전도. 요즘에 사실 우리가 쓰는 가전 모든 게 다 지금 구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까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찬찬히 내가 무슨 구독을 하지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주변을 둘러봐야겠네요. 네. 생각외로 어마무시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고 끊지도 못하는 거고 하광희님 성공 예감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무료입니다. 하셔야죠. 좋습니다. 라디오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왜 고객들이 한다. 기업들이 네. 신규 고객 유치하려고 처음에 무료 혜택 주잖아요. 한 달만 일단 무료로 써보세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 몇 년 전,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딱 스마트폰 열거나 제 PC를 열면 제일 처음 보이는 게 웹에 무료
한 달 사용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결제하기.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독 관리 및 청구 플랫폼이 미국의 리컬리가 2025년에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 보면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율이 46%에서 33%로 하락했대요. 아, 예전에는 그래도 꽤 됐는데 이제 유료 전환이 적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명 중에 2명은 아 재밌네, 좋았네 이러고 구독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1, 2년 전만 하더라도 2명 중에 이제 1명이 무료 체험 구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구독 예전만큼 그런 게 없는 거고요. 전에는 무료 한 달을 두고 그렇게 약간이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무료네 이러고 누르고 약간을 오케이 했는데 그 약간에 보면 한 달 후에 유료가 됩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안내를 잘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걸 이제 요즘에 못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무료에서 유료 전환도 낮아지는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아 이것도 무료하다가 또 유료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사실 무료 신청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전략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29일째 되는 날 알람 맞춰놓고 오, 저도 그런데 다 비슷한 소비자가 네. 똑똑해야 돼요. 지금 9651님도 9651 쓰시는 분도 강제 구독. 저도 한 구독하는 입장에서 제목이 뒤통수 맞은데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영호님 자택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끊질 못하네요. 은행을 상대로 금융 구독이네요. 주택 구독. 이것도 또 새로운 용어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들어서 굉장히 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한 달 동안 무료 사용, 그 다음에 바로 유료 전환. 그런데 해지할 수 있는 버튼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것도 기업들이 막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구독 해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어요. 그 이유는 가장 많은 것이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웠다가 52%. 그리고 그 다음에 해지가 너무 복잡하다. 이게 27%. 그리고 가입 해지 방법이 달라서 혼란스럽다. 17%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입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하거나 맞아요. 의도적으로 막 해지 버튼을 막 복잡하게 한참 하는 거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해지 버튼을 어렵게 하거나 사람들을 약간 기망하는 거죠. 다크 패턴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구독 가입은 막 큰 가입에 큰 화면에서 막 보이는데 해지 버튼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해지하려고 하면 뭐 앱 설정, 뭐 계정 관리, 뭐 문의하기 등등 들어가서 해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해외에서 유명한 공신력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구독 좀 유명한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 막 이것저것 막 엄청나게 해지하려고 하다 맨 마지막에는 상담원과 상담하세요 이래가지고 상담원과 유선 전화를 통화를 해야지 해지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논란이 또 해외에서 그것도 또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지 전담 부서들이 좀 있죠. 그렇죠. 끝까지 설득한 사람들. 그렇고요. 그때서야 50% 할인 쿠폰 준다고 하고. 맞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해지 버튼 딱 누르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래도 그냥 더 써보지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해지가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쓰고 말지 이런 경우도 있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주요 구독 서비스 해지 단계 이제 다크 패턴 실태를 조사했더니요. 네. 반복 간섭이 92%, 해지 방해 요소가 85%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구독 해지를 못하도록 유도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죠. 아니면 아까 뭐 말씀하신 해지하려고 누르면 지금 해지하시면 현재까지 무슨 카드 서비스 5,000원, 뭐 무료 배달 7,000원, 뭐 이래가지고 뭐 78,000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사라져 버려요. 뭐 이런 지금까지 식으로 누적 27만 원의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막 이런 거 띄워놓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는 해지할래 이러면 또 누르면 그래도 정말 해지하시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이제 안 돼 아까 말씀하신 쿠폰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70%는 잘못된 계층 구조, 그러니까 눈속임 버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해제하는 버튼은 잘 안 보이게 회색으로 하고 네. 뭐 다시 지속하겠다는 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결국 파란색을 누르게 만드는 거죠. 뭐 이런 식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식이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거 다크 패턴 그만해라. 이래서 올해 2월부터는 그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돼서 이런 다크 패턴이 금지되긴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다크 네. 패턴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AI 기반의 이탈 예측 모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고객들이 이탈할까 그것도 AI로 예측을 해요. 그렇죠. 이게 기업들이. 딱 보면 얘가
사용을 안 한다 이러면 저도 이렇게 뭐 구독하는 거 사용을 안 하면 연락이 와요. 이렇게 문자로 네, 최근에 네, 안 하고 있다. 이러고 나서 뭐 쿠폰을 준다거나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고 뭐 잘 안 쓴데 이러면 갑자기 무슨 쿠폰을 준다거나 알림을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지 위험 고객을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전체를 대상으로 알림을 줘가지고 혜택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지할 것 같은 사람들만 좀 주는 게 있죠. 신승호님이 해지 방어팀이랑 입씨름하다가 상품권 미끼에 다시 쓰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기업들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나중에 구독을 해지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같은 서비스를. 맞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돌아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비스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보통 리컬리 보고서에 의하면 해지자의 한 20% 정도는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그거죠. 처음에 썼을 때는 갔을 때 처음에 구경하는 입장에서 봤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가니까 그때 그 서비스 괜찮았는데 이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맞습니다. 20%가 재가입하는 고객이다. 이건 이제 평균적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워낙 서비스 유형이 달라가지고 다 다르긴데 넷플릭스가 2023년 발표한 걸 보면은 서비스를 해지하고 6개월 이내 구독자 50% 돌아온대요. 오? 굉장히 많이 돌아죠. 50%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플릭스는 워낙 높은 케이스거든요. 1년 이내에 60%가 재구독. 특수하죠. 글로벌 1등이니까. 글로벌 1등이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또 오징어 게임 시즌 3 하면은 또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게 대작을 그래서 맞습니다. 쪼개놓고 시즌별로 또 나눠놓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넷플릭스나 이런 OTT의 큰 습성이 네. 딱 시즌 하나가 잘 됐어요. 그럼 시즌 1, 2, 3를 하는데 이거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을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대당 영화를 한 달에 2달 정도 넣어요. 그럼 중간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SNL 코리아를 보려고 뭐 멤버십을 하는데 전 쇼핑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제 가입 이거 구독료 나가 돈 아까워서 2-3달 까먹다 이제 진짜 해지하려지 이러면 다음 시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하는 거고 반대로 중간에 내가 보고 싶은 시즌 끝났는데 해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음 시즌 한대 이러면 또 가입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OTT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있는 거죠. 돌아올 확률이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그걸 기업들은 머리를 써서 그 시즌을 또 계산을 해서 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무려 50%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들을 또 한 번 떠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객이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도 잘해야겠네요. 맞죠. 사실 이제 구독자와 이 구독이 사실 인간관계로 똑같아가지고 헤어질 때도 잘 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인연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사랑관계 때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거 하잖아요. 연애할 때 같은 경우 우리 좀 잠시 좀 생각해보자. 이런 보통 이제 헤어지긴 하는데. 잠시 생각해보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구독도 이제 해외 기업들은 이거에 착안해가지고 예. 해지와 동시에 일시정지 기능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하지 말고 우리 너 잠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당장의 네 마음은 모르겠지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그 구독 해지가 아니라 일시정지 버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혼이 아니라 별거. 그렇죠. 이게 부적절한 비유인가? 예.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해지가 아니라 일시정지. 이게 굉장히 유효한 게 이제 리컬리 보고서에 따르면 해지하려고 들어왔다가 일시정지 버튼이 있으면 25%가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그래도 떠나가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잡은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에는 막 구독의 가입자 수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뭐 다크 패턴, 다크 너치, 뭐 다크한 거 투성이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결국 관계 위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별해도 생각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별을 한 관계가 다시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관계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고. 즉 이제 구독 해지도 이제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 그러니까 차라리 떠나가는 것보다는 일시정지를. 그렇죠. 그리고 떠나가려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그리고
떠나간 고객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계속 만드는 거. 그렇죠. 그 원래 우리 인간관계도 사실 어떤 친구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 처음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네네네. 아휴 뭐 이러다가 막상 헤어져 보면 아 그 친구가 정말 좋은 맞아, 친구였는데 아 그 이성 친구가 참 나에겐 최고였는데 이러면서 후회하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구독도 똑같은 거죠. 구독도 해지를 안 하는 한 평생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해지하는 그 순간, 헤어지는 순간에도 행복하게 해피하게 헤어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내가 한 10년 전에 보관함에 넣어놨던 나의 재생 목록을 어느 순간 다시 그 서비스가 막 이메일로 보내서 알려주는 거죠. 오, 맞습니다. 아 맞다, 그게 거기 있었지. 한번 찾아가 보게 되고. 기업들이 머리를 많이 씁니다. 우리 그러게요. 소비자도 똑똑해져야 하는 거고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 강제 구독의 시대 저자로서 오늘은 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치안 점검회의도 별도로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 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보수 성향 역사교육단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 이른바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단체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오늘 새벽까지 5시간 넘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리박스쿨 측은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허위 보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성사됐습니다. 약 한 달 전 경쟁사인 프랑스 회사의 가처분 제기가 받아들여져 서명이 무산됐지만 최고 행정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최종 파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왜 예전에 어르신들이 화병 생긴다 이런 표현 많이 쓰셨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화병, 이게 그냥 알파벳 그대로 용어로 실려 있다고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울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걸까요?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배워보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유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네. 이렇게 울분 좀 이렇게 있지 않으세요? 아, 있죠. 왜 누구나 있는 없겠습니다. 누구나 있죠. 누구나. 오, 그래요? 네. 정확하게 울분이라는 게 어떤 감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울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 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뭐 짜증 이런 거하고는 조금 구별이 돼요. 짜증, 화랑은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억울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분노. 예. 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이제 정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너무 또 성실히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자기가 인사 고가에서 이유도 모른 채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 억울하죠. 억울하죠. 예. 그리고 또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 설명 없이 승진이 안 됐어요. 네네네. 그런데 뭐 들려오는 소문이 있어요. 누가 라인을 타서 승진을 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뭐 나는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 맨날 상사한테 야단을 맞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만 나는 게 아니라 아,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너무 억울한데 이런 감정이 속으로 꾹 눌러 앉아요. 아, 이게 뭔가 퇴적층이 되듯이요. 네. 네. 그래서-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울함이 마음에 고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울분은 자기 역할,
그리고 시스템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아, 나의 역할, 네, 시스템하고 네,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네. 특히 뭐 직장인이나 그럼요.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겪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네. 왜 예전에 울화통이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네. 울분 뭐 화 다 있는 건가? 화, 짜증, 우울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화라고 생각을 하면 확 치밀어 오르죠. 요즘 욱하는 유행 거. 예. 욱하고 뭐 예. 이렇게 요즘 유행은 학시처럼 학시 학시. 뭐 이렇게 욱 치밀어 올라요. 예. 근데 이게 또 풀어지면 금방 풀리면 사라지기도 하고 화는 그리고 짜증은 화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 일단 화는 단기간인 그렇죠. 거예요. 예. 잠깐 분출되고 끝나는. 분출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풀려야 물론 이제 화가 오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조금 풀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아, 풀어지면 사라지는 거. 예. 어. 근데 짜증은 좀 약하죠 그거보다. 예, 그 뭐 우리가 이제 길이 막히거나 저도 여기 올 때 막 이제 교통 체증이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는. 짜증 나잖아요. 아하, 근데 짜증나는 상황이라는 표현처럼 그 상황이 해소되면 짜증도 네, 사라지니까. 그렇죠. 생기다가 순간적으로 생기다가 사라져요. 근데 예. 울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 때문에 내가 참고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속에 꼭 눌러서 이 억울함이 오래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울분은 빠져나가지 못한 억울한 감정의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쌓여 있는 거. 빠져나가지 못해. 켜이 쌓여 있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고여 있고. 아, 이것도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김경태님이 화딱지 난다고. 아, 요거는 그냥 화에 가까운.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처럼. 계속 남아 있는 게 울분. 울분이다. 억울하고. 예, 그래서 본인의 이게 역할에 대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그러면 왜 이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뭐 뭔가 다 억울하고. 그렇죠. 뭔가 시스템이 불공정해서 그렇다라는 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네. 왜 그럴까요? 예, 여러 가지 뭐 조사나 뉴스에 연구되어져 있는 네.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정말 이렇게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예. 번째 너무 과도한 경쟁. 너무 심하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입시 경쟁으로부터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뭐 성과 그러니까 뭐 회사 뭐 여러 가지 직장 평생이죠, 경쟁이라는 그렇죠. 게. 예. 그런 것들을 성과로부터 평가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앞서야 된다는 압박이 심하죠. 그런데 앞서지 못하면 억울해지는 거죠. 아하.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예, 앞서지 못하면 억울해지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요. 그러면서 막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하고 막 그게 울분이 좀 나오는 걸. 그렇죠. 그리고 너무 비교를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요즘 SNS 우리나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남들은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 제일 좋은 모습만 찍어서 올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는 거죠. 그럼 나는 항상 뒤처져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울분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죠. 왜 저 사람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작은 불공정이 쌓이게 되면 네. 울분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울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럼요. 이 울분이 계속 쌓이면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네. 생각이 자꾸 맴돌아요. 아, 어떤 생각이 자꾸 맴도냐면 자려고 해도 자꾸 억울했던 장면이 떠오르고 잠이 안 오죠? 네, 잠이 안 오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이게 생각이 맴도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말투. 그리고 이제 생각이 점점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시니컬하게. 네. 뭐 해서 뭐해? 네, 다 소용없어. 나도 열심히 그냥 고생해서 했는데 그렇죠. 안 되던데. 어차피 안 돼. 세상 안 바뀌어. 어.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교수님 그 말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러우셨어요. 아, 너무 지금. 자연스러운가요? 그러니까 시니컬해진다. 아, 시니컬해진다. 비관적으로 변해간다. 예, 그리고 이제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쳐요. 예를 들면 굉장히 무기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감정이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다. 업다운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증상 너무 많이 있으시죠? 주변에도 진짜 많죠.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이게 마음의 병이 네, 되는 것 같고. 네, 김태용님이 이러다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 빠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하정숙님도 저도 이불킥 자주 하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런 게 마음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결국 몸의 병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은 몸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몸의 증상이 먼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떠세요? 뒷목, 뒷목부터 잡죠. 굽고 이렇게. 뒷목 굳어. 이 증상이 가슴을 치고 아주 막. 아주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가슴 답답해. 아. 이거 자주 하시는 분, 가슴 답답해.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였네요. 자연스럽게 그럼요. 우리 행동으로 그럼요. 신체 반응으로. 그리고 잠도 안 오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피곤해지고 이런 게 이제 쌓이게 되면 이렇게 병리적인 증상으로 이어져요. 우울,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이제 요즘 되게 많이 있죠. 공황장애, 그리고 번아웃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원인은 다 있었던. 그렇죠. 그래서 울분은 마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고 몸까지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만 잠깐 안 좋고 뭐 화만 잠깐 나고 지나가는 거 그게 그럼요. 아니라 이게 울분으로 쌓이면 결국 내 몸이 망가진다. 그럼요. 그래서 좀 건강하게 풀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게 일단 사람마다 바로바로 막 그때 쏟아내는 사람 있고 네, 꾹꾹 참는 사람 있고 끝까지 네. 참는 사람 있고 참다가 한번 빡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건 어떤 차이일까요? 누가 더 건강한 걸까요? 사실 참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게 폭발을 해버릴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그죠? 네. 그리고 삭히면 어떻게 될까요? 병될 것 같은데. 그죠,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건강한 출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건강하게 풀 수 있는 거, 우리가 고여 있으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첫 번째는 생각의 전환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조직이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성과나 결과 그리고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면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지죠. 근데 하루하루 가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라도 성장하고 있나,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합격해야 해. 그렇죠. 이번 일 잘 돼야 해. 예, 이번에 승진 안 하면 나 큰일 나. 세 번째 탈락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압박은 계속 오는데 일단 건강해지려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 과정을 하고 있는 나를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인정해 줄까? 내가 인정을 해줘.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날마다 내가 이 과정을 잘 해내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너무 애쓰고 있다, 이런 거를 나한테 매일 건네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네, 잘 살아냈어. 요즘은 그런 표현해요. 잘 살아냈다. 잘 살아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자기한테라도 그렇게 정말 잘 살아냈어, 이런 말을 건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하듯이 그렇죠. 나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퇴근길에 가끔 수고했어 오늘도 그 노래 듣는데. 그럼 너무 좋으시죠. 이런 거 괜찮습니까? 그럼요. 어떤 분들은 너무 수고했어 막 이러시는 그죠. 분들이 혼자 있다더라고요. 양쪽 어깨를 토닥토닥하는 네, 거. 이런 거 너무 필요하죠. 8879님이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 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본인을 챙긴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속도를 멈추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속도를요. 예, 느린 속도로 내가 가겠다고. 그건 어떻게 보면 결단이니까 예. 그렇게 해야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속도가 너무 빠르면 과정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결과만 향해서 막 돌진 앞으로인데. 맞아요. 차도 한 100km 넘게 달리면 그쵸. 옆에 예쁜 가로수 아무리 많아도 안 보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거는 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구 어디로 예. 나가면 됩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거 좀 쉽지는 않겠지만 예.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꼭 필요해요. 친구나 선배, 뭐 동료도 괜찮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근데 그때 아유 너 참아, 너 견뎌 이런 말 안 하고 막 조언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예. 사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막 당위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 그래 너 너무 억울하겠다, 너무 속상하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구나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너무 억울했겠다. 너무 애썼는데 몰라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런 사람이 혹시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거봐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면 예. 자기한테 자기를 격려하는 글을 쓰는 것도 하죠. 나 스스로에게. 예. 하루 동안 나에게 격려하는 그런 글귀 3줄 정도라도 적는 것도 좋죠. 단 3줄이라도. 네, 한 나를 줄도 위해서. 괜찮아요. 와, 이 셀프 칭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1208님이 우울증 2번 앓고 휴직 2번 하셨었다고. 아이고. 직장일 때문에 힘드셔서. 그래서 수고했어, 잘 살았어, 셀프 칭찬 네.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현종님은 저는 사우나를 즐깁니다. 나만이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너무 좋죠. 그래요. 네,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을 어쨌든 풀어내야 되니까 좋은 방법, 자기가 즐거울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각각이 다르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 너무 중요해요. 9651님이 아유 가끔 토닥일 때 눈물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많이 우셔도 돼요. 그래요? 그래도 그럼요. 방송 끝나고 울겠습니다. 3759님 말할 사람이 없어서 챗 GPT랑 얘기해요. 이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뭐 챗GPT가 너무 공감을 잘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안 되면 그거라도 하셔야죠.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자기한테 말해주는 거. 그냥 그 읽지만 말고 자기한테 직접 해주는 거. 그거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울분, 우라통으로 시작했다가 따뜻함으로 끝납니다. 토닥토닥. 우리 토닥토닥 해주신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유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